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네, 내년도 씀씀이를 바라며 경제부총리는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습니다. 무려 6번이나 이 말을 했습니다. 639조 원,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보다 적습니다. 살림살이 줄이기로 한 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입니다. 덜 써서 나랏빚 느는 속도를 늦추자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물가와 금리, 환율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들을 위해 꼭 써야 할 돈까지 줄인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69살 안금숙 씨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주일에 2-3번 3시간씩 경로당을 청소합니다. 한 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지만 이 일자리가 사라지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줄이면 안 되지. 늘려야지 오히려 더. 안 그래요? 어느 자식이 매달 주겠어? 그거를 안 주잖아요. 내가 벌어서 써야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노인들이 주로 했던 청소나 쓰레기 줍기 같은 공공 일자리를 6만 개 정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업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일자리가 3만 8천 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합쳐보면 전체 노인 일자리는 2만 개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단순 노무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노인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만드는 일자리 중 60%는 민간업체가 채용하는 건데 나이가 적을수록 유리해서 70, 80대는 채용문을 뚫기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일할 때도 없는데 다른 데는 더군다나 더 써주지도 않는데 나이 많다고 안 써주지. 소상공인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금이 완전히 삭감된 걸 두고도 손님이 줄까 걱정합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를 위한 창업과 벤처 예산도 올해보다 6천억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로 보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줄어든 민생사업 예산을 최대한 다시 늘리겠다고 밝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23년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서민들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고 노인기초연금 등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데 부자 감세로 정작 돈이 들어올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정과제 관련 예산 지출의 증가는 서민 예산을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의 감세까지 더해서 민생 중심의 예산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결과는 잔인한 삭감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고 부자 감세도 부족해 대기업 지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을 꼼꼼히 살펴 3고 시대의 막막한 현실과 미래에 절망하는 서민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돌고 돌아도 답정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윤심의 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새 비대위원장 임명 후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위기로 국민의 삶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만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자신의 진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통령을 당권 다툼의 심판으로 세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당과 당원들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도 권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체리따봉 윤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총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돌고 돌아도 답정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의 뜻도 국민에 대한 고민이나 책임도 없습니다. 오직 권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연찬회 전날 여당 의원들실에 윤석열 대통령식에 20개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 예산은 비정하게 깎더니 대통령의 시계 인심은 넘치게 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관람객의 눈으로 구경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권력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예산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을 두고 여야 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긴축 재정이지만 과거에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민들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차례로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나랏빚이 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이제 1,000조에 육박을 하고 또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민 예산 관련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누구 말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석현 소장님. 네, 저는 이 말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지 관련된 예산인데요. 사회복지에서 보건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예산만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금 증가율이 5.4%라서 작년보다 좋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이 10%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 7.5%, 박근혜 정부 때 7.7%였습니다. 즉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계속 7% 이상 복지 예산을 늘어가는 게 우리나라 선진국에 갈수록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소위 말하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서 이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고려해서 11%가 올라갔는데 재량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64조는 작년 대비로 해서 5%가 줄었습니다. 즉 재량으로 해서 정부가 풀어나갈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돈을 먹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줄였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돈이 없어서 일단 복지 예산부터 깎았다라고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지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실제 5%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증가 폭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고 국가 부채 상황이 안 나쁘면은 펑펑 쓰면 좋죠. 복지 예산 많이 쓰면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비해서 국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긴축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뭐 공공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늘어나고 뭐 주거 급여 이런 것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해야지. 게다가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보통 저렇게 와가지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본인만 알고 있는 데이터 얘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거 사실 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거 너무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침 생각합니다. 신문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뭐 관대표가 알았을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떤 이제 그 지출들이 좀 줄여가야 되는 건 맞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줄이는 건 맞는데 복지 예산의 어떤 증가폭들이 전체 우리가 그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뭐 몇 %까지 달성하자 이런 예. 큰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아쉬운 거고 특히나 자꾸 이제 민간에게 맡긴다, 기업에게 맡긴다라고 하면서 그 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일자리를 늘려도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그 근로자에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가는 게 나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복지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의 일자리군요. 개념이 있지만은 거기에 복지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너무 많이 늘린 것이 있어서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뭐 공공 일자리 같은 걸 아예 이제 너무 축소하는 뭐 이런 문제들은 복지의 축소이자 굉장히 이제 일자리 축소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의 딜레마예요. 전임 정부가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현금 살포식으로 막 주고 투자하고 막 했으면 그 다음 정부는 다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입 세출 생각해야 되니까 줄이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던 사람 안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정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백년지대를 생각하면 복지도 늘리는 것이 큰 대세이긴 하지만 재정도 생각해서 지금의 이런 딜레마를 잘 극복해 가면서 쓸만한 것을 쓰되 또 불효불급한 데서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